어서 오세요. 소설 낭독해 드리는 채널 소리로 듣는 책방 오디오북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책방에서 이번 시간에 들려드릴 작품은 강혜원 작가님의 소설집 중에 수록된 단편소설 무채의 뜰입니다. 자, 강혜원 작가의 말 먼저 들려드리고 본문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품은 세월호 유가족의 아픔을 모티브로 쓴 소설이다. 주인공인 송영감은 정년퇴직하고 편안한 일생을 보내다가 날벼락 맞듯 예기치 못한 사고로 소중한 손주를 잃는다. 그 후 고향의 집으로 내려가 생활하던 송영감은 어느 날 마당 한가운데 뾰족이 튀어나온 주먹만한 돌멩이를 뽑아내기 위해 마당을 파헤치지만 작은 돌멩이라고 생각했던 것은 끝을 알 수 없는 거대한 바위덩어리로 끝내 풀리지 않는 우환이 되어 송영감을 집요하게 괴롭힌다는 이야기이다. 나는 행복했던 가족의 삶이 일순간 붕괴되고 돌이킬 수 없는 침잠 속에서 헤어나올 수 없는 현실을 말하고 싶었다. 무채의 뜰 강혜원 1. 3월 첫날 아침 송영감은 늘 하던 버릇처럼 TV를 켜놓고 비스듬히 소파에 누워 뉴스를 보고 있었다. 그것은 언제부터인가 조간신문을 대신하는 것이었다. 리모컨을 누르면 언제든 원하는 채널이 나오는 세상이 되었지만 엉성한 스피커 통해서 듣는 라디오 방송과 조간신문을 읽어야 세상 돌아가는 것을 알던 시절이 그리웠다. 그는 시계를 들여다보고 리모컨을 눌렀다. 바뀐 화면에 나온 젊은 여자 아나운서가 오늘은 황사가 심하고 건조하니 노약자는 외출을 삼가라는 말을 할 때 밖에서 누가 벨을 눌렀다. 그는 우리나라 지도 위에 해가 뜨고 구름이 피어나는 그림을 보고 나서 현관 쪽으로 고개를 돌렸는데 방문객은 한번 벨소리를 울리고 잠시 기다리는 것 같았다. 오랜만에 듣는 벨소리였다. 아들네가 분가하여 두 노인네만 사는 곳에 아침부터 방문할 사람이 누굴까? 그는 고개를 갸웃했다. 그의 귀에 방금 들린 벨소리는 매우 낯설고 불안했다. 그는 천천히 거실을 가로질러가 현관에 문고리를 쥐었다. 문을 열어보니 거기에 허연 머리카락에 자글자글 주름진 얼굴을 하고 있는 키 작은 늙음하게 남자가 서 있었다. 그는 산지기 영시가범으로 오랫동안 고향집 행랑채를 쓰면서 종산과 옛집을 관리해오고 있는 사람이었다. 어르신 그동안 별거 없이 건강하신지요? 영시가범은 꾸벅 고개를 숙이더니 투박한 손으로 무엇인가를 내밀었다. 거기에는 신문지에 싼 산더덕이 들어있었다. 자네는 별일 없었는가? 송영감과 비슷한 연배지만 그는 늘 영시가범에게 하대했다. 그는 30여 년 동안 집안 사람들에게 마치 큰 죄라도 지은 것처럼 머리를 조아리며 대답하곤 했다. 그는 아침부터 찾아온 방문객이 별로 달갑지 않았다. 우선 손님을 거실의 소파에 앉히고 나서 아내에게 커피를 내오게 했다. 그러고 나서 그가 줄곧 송구스러워하는 이유가 무엇일까를 생각했다. 주방과 거실을 오가는 아내도 불안한 눈빛을 감추지 못하는 건 마찬가지였다. 영시가범은 그의 안색을 살피며 망설이다가
작심한 듯 낯빛을 굳히며 말했다. 제 건강이 안 좋아서 큰 병원으로 가야 할 것 같구먼요. 어르신 덕에 자석들 시집 장가까진 다 보냈습니다요. 어르신 뒷일까지 지가 해드리려고 했는데 지 뜻대로 안 되나비요. 이쯤에서 말을 끊고 그의 눈치를 살폈다. 그리고 무어라 그의 입에서 떨어질 말을 초조하게 기다리며 오른손바닥으로 연신 무릎 언저리를 비벼댔다. 그래서 자넨 어쩔 생각인가? 자석놈이 대전에 사는디 지를 데리고 가야겠다고 해서 어르신께는 늘 고맙지요. 쌀 한 톨 안 가져가시고 그걸로 선산 지키면서 지들은 그동안 어르신 덕에 평케 잘 살았는디 지 몸이 그전 같지 않아서 인잔 더 이상 선산을 모실 기력이 없구만요. 그는 가타부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거실의 넓은 창으로 흙비라도 일변 쏟아질 듯 하늘이 잿빛으로 무겁게 내려앉아 있었다. 이런 날이면 여느 날과 달리 송년감은 걷기조차 힘들 정도로 고통스러웠다. 지병인 퇴행성 관절염이 한층 더 극성을 부리며 무릎 속 깊이 통증을 안겼다. 그는 오만상을 찌푸리고 소파 옆에 있는 안마기만 바라보았다. 거실 중앙 벽면에 걸려있는 커다란 텔레비전은 그들의 대화를 거슬리지 않을 만큼의 소리를 내고 있었다. 그는 늘 텔레비전을 켜놓는 버릇이 있었다. 정년퇴직을 한 후론 늦게 얻은 손주의 하루가 다르게 커가는 모습을 바라보는 것이 그에게 있어서 최대 낙이었다. 그 외에는 거실에서 텔레비전이 가장 잘 보이는 1인용 소파에 앉아 중국 무역극을 보거나 안마기를 쓰는 일이었다. 잠시 광고나 다음 프로그램으로 넘어가기 위해 시청하던 극이 멈추면 버튼의 숫자가 다 지워진 리모컨으로 모든 채널을 검색했다. 가끔은 점심 식사 후 노인정에 나가 바둑이나 장기를 두고 오기도 했다. 그는 텔레비전 소리에 겹쳐있던 영시가범의 말을 기억하며 잠깐 안색을 살폈다. 그러고 보니 영시가범의 낯빛이 봄철 하룻볕에 그을린 것이라고 하기에는 거무튀튀한 게 거칠해 보였다. 그 모습을 보니 지난해 고향에 들렀을 때 그의 안사람이 영시가범이 식사를 잘하는데 자꾸 마르는 것이 예사롭지 않다고 하던 말이 생각났다. 알았네. 그동안 자네가 수고 많이 한 거 내 알지. 그는 젊어서부터 입버릇처럼 말년에는 고향에 내려가 살겠다고 말해왔었다. 그러나 막상 정년퇴직을 한 뒤에 고향으로 내려가기 위해 계획을 세우자 주위의 만류가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특히나 아내가 절대적으로 반대하고 나섰다. 아내는 시골 생활을 한 번도 해보지 않았기에 도시를 떠나서 산다는 것에 엄두를 내지 못하는 것 같았다. 그렇게 시간은 흐르고 고향으로 내려가 살겠다는 바람은 마음만 있을 뿐이었다. 여러 여건상 그의 생각만으로 쉽게 실행에 옮길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는 것을 송년감은 너무도 잘 알고 있었다. 영식네는 미리 고향을 뜰 준비를 하고 있었던 듯 바로 고향집 행랑채를 비웠다. 그들이 떠나고 두서 달 동안 고향집이 비었다. 영식네가 그곳에 사는 동안 그들은 행랑채만 사용하고 안채는 청소만 하면서 관리했었다.
송년감이 1년에 한두 번 그곳을 찾을 때마다 안채는 늘 깨끗이 정돈되어 있었으며 깔아놓은 방석이 색만 바랬을 뿐 정갈했다. 송년감의 말에 토 하나 달지 않고 잘 따르던 그의 아내는 고향집 얘기만 나오면 왕고집쟁이가 되어 돌아앉곤 했다. 시골 생활은 죽어도 못한다. 가고 싶으면 당신 혼자 나가라. 조론이나 황혼 이혼이라도 불사하겠다. 고집을 부리곤 했다. 그러던 그의 아내가 갑자기 마음을 바꿔먹은 이유는 알 수가 없었다. 갑작스러운 결정은 주변 사람들을 놀라게 했다. 송년감은 쫓기듯 정신없이 고향 마을로 내려왔다. 조상 대대로 살아온 낡은 고택은 옛날의 위용을 여전히 간직하고 있었다. 2. 고향집에 내려와 살기 시작하면서 그는 아침 저녁으로 마당을 쓸었다. 아내는 그의 궤벽과 같은 마당 쓸기 노릇에 기가 질려하며 무슨 마당을 방보다 더 깨끗이 하려 하냐며 그의 집착에 면박을 주었다. 혹여 무리하다가 건강을 해칠까 걱정을 하는 눈치였다. 그래도 그는 마당 쓸기를 무슨 사명이라도 되는 양 비가 오는 날조차도 멈추는 법이 없었다. 그는 아침 일찍 일어나 마당을 결고운 쌀이비로 쓸고 났을 때의 청량한 기분이 좋았다. 햇살을 바라보며 두 눈을 굳게 감았다. 마당 쓰는 작업은 그에게는 간절한 기원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비록 흙마당이지만 고운 비로 깨끗이 쓸어 마당이 광을 낸 것처럼 반질거리는 것을 보면 오늘은 반가운 기별이 날아들 것 같았다. 그래서 그는 아침 저녁으로 마당을 쓸었다. 어느 날 보니 그가 마당을 너무 곱게 쓸었기 때문에 흙이 쓸려 나갔던 것인지 마당 한가운데에 그동안은 보이지 않던 주먹만한 돌이 뾰족이 튀어나와 있는 것이 보였다. 주먹만한 돌멩이가 옥의 티처럼 눈에 거슬렸다. 저것만 파낸다면 소원하는 것이 이루어질 것 같았다. 저놈의 돌멩이, 오늘은 저놈의 돌멩이를 뽑아버리리라 마음먹고 호미를 가져와 파내기 시작했다. 쉬 뽑아버릴 것 같았던 주먹만한 돌멩이였다. 허나 호미자락으로 힘을 주어 드러내려 했지만 꿈쩍을 하지 않는 것이었다. 어라, 이놈 봐라. 그는 돌부리를 캐내기 위해 땅을 파헤쳤다. 그렇게 마당 쓸기로 시작하던 하루의 일과가 이젠 돌부리 주변에 땅을 파내는 일로 해가 뜨고 졌다. 돌부리는 생각보다 훨씬 컸고 구덩이는 어느새 한 길이나 파내려갔다. 오늘도 어느덧 햇살이 머리끝 정수리를 따갑게 내리쬐고 있었다.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작업복 삼아 입고 있는 운동복 바지와 긴 소매 남방 셔츠가 삽질할 때마다 쩍쩍 들러붙어 일손을 더디게 했다. 아내는 점심을 짓다 말고 그를 안쓰럽게 바라보며 머리를 내둘렀다. 끙 앓는 소리와 함께 그는 허리를 폈다. 양쪽에 흙이 가득 담긴 등지개를 지고 위태롭게 사닥다리를 오르는 모습이 보이자 아내가 빠른 걸음으로 다가가 그것을 받아들어 주었다. 마당 위로 올라선 그는 아내의 손에서 양동이를 받아들고는 흙더미가 높고 넓게 쌓여 있는 곳에 그것을 쏟아내고는 다시 사닥다리를 타고 내려갔다. 그만하고 점심 드세요. 그는 아내의 말을 귀뚱으로 듣고는 아무 대꾸도 없이
삽을 들어 돌뿌리 주변의 흙을 파내기 시작했다. 두 양동이에 흙이 가득 차자 조금 전과 마찬가지로 그제야 허리를 펴고 등지개를 짊어지고는 사닥다리를 오르기 시작했다. 아내는 이번에는 도와주지 않고 혀만 찼다. 도대체 돈 나오는 것도 아닌데 그만 좀 하세요. 그는 옷에 묻은 흙을 툭툭 털고는 대청마루로 올라가 차려놓은 점심을 먹었다. 누가 쫓아오는 것도 아닌데 천천히 좀 드세요. 체하겠어요. 아내가 잔소리하며 숭늉을 컵에 따라줬다. 눈꺼풀이 움푹 들어간 눈을 끔뻑이며 버석하게 마른 입술로 비 올 것 같다고 그는 허공에 말을 뿌렸다. 아니, 이렇게 하늘이 맑은데 뭔 비가 와요. 하늘은 구름 한 점 없이 맑고 태양의 기세는 온갖 식물을 기죽일 만큼 열기를 뿜어내고 있었다. 아내는 그의 비 올 것 같다는 소리의 말뜻을 짐작하고 있었다. 못 말려. 내가 영감 고집을 어떻게 말리겠어요? 아내는 혼잣말로 중얼거리며 신경질적으로 밥상을 들고 부엌으로 가버렸다. 부엌에서 숟가락 젓가락이 설거지통에 부딪히는 소리에 그녀의 감정이 고스란히 실려 그의 가슴을 찔렀다. 아내는 며칠 전 그 일이 있은 다음부턴 겸상하지 않고 그가 먹고 난 후 부엌에서 혼자 밥을 먹었다. 그것은 그에 대한 일종의 시위였다. 그날은 낮에 더위를 식혀주기 위해 살짝 내린 비 때문에 사닥다리 표면에 물막이 입혀져 미끄러웠다. 사닥다리를 타고 내려가던 그는 아차하는 실수로 발이 미끄러지며 그만 바닥으로 곤두박질 쳤다. 어깨에 쥐고 있던 빈 지게의 요란한 소리에 아내가 기겁해 달려나왔다. 다행히 그는 조금의 타박상만 입었을 뿐 크게 다치지는 않았다. 무심한 척 일어나 몸에 묻은 진흙을 툭툭 털었지만 이미 옷은 군데군데 진흙이 엉켜붙고 젖어 있었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삽을 들고 일을 하려는 그를 향해 아내가 냅다 소리를 질렀다. 아유, 내가 당신 때문에 못 살아. 못 살아. 아내는 구렁 위에서 발을 동동 구르며 소리를 질러댔다. 그게 뭐라고 눈만 뜨면 종일 씨름이요. 그 속에 뭐가 들었다고 그러시오. 그 돌덩이가 돈이 돼요. 금이 돼요. 아유, 정말 못 살겠소. 당신 그러는 꼴 종일 보고 있으려니 속이 뒤집혀 못 살겠소. 계속 그럴 거면 난 내일 당장 집으로 올라가리다. 아내는 밤늦도록 송영감에게 단판을 내라고 성화를 내고 어르고 했다. 그는 아내의 안타까운 잔소리에 아무 대꾸도 없이 앉아있다가 그녀에게 등을 보이며 돌아눕는 것으로 대답을 대신했다. 다음 날 아침 그는 여느 날과는 다르게 몸을 굼뜨게 움직였다. 오른팔을 사타구니 속에 내리고는 엉성하고 느리게 왼손만으로 밥그릇과 국그릇으로 가며 아침을 떴다. 아내는 그의 모습이 측은하면서도 미련스러움 때문에 부하가 치미는 모양이었다. 당신은 그놈의 고집 때문에 제명에 못 살 거요. 내 말 좀 들으시구랴. 고집만 부리지 말고. 송영감은 아내의 잔말에 눈살을 한번 찌푸렸다. 그는 더 듣고 싶지 않다는 말 대신 숟가락을 밥상에 소리나게 내려놓았다. 그는 마루를 내려가 등지개를 지려다 여의치 않자 도로 내려놓고는 구렁으로 내려가기 위해 걸음을 옮겼다. 그의 거동을 씩씩대며 쳐다보던 아내가 벼랑간 치마 밑에 징그러운 것이라도 들어간 양
화다닥 일어났다. 그 바람에 밥상이 밀리며 밥그릇이 마룻바닥으로 굴러떨어졌다. 아내는 그것을 치울 생각도 없이 급하게 신발을 끼어 신고는 집을 나가버렸다. 대문이 요란하게 닫히는 소리를 들으며 그는 중얼거렸다. 두고 봐. 내 기어이 너하고 끝장을 보고 말 거니까. 점심때가 다 되어 다시 돌아온 아내는 바스와 연고가 들어있는 비닐봉투를 사랑방에 던져두고는 부엌으로 들어가 점심을 차렸다. 아내가 그와 겸상을 하지 않은 것이 그날부터였다. 부엌에서 신경질적으로 깍두기를 씹는 아내의 소리가 그의 귀에 들렸다. 아내의 마음을 이해 못하는 건 아니었다. 그는 가장으로서의 권위를 지키며 살았다. 가족에게 살가운 말로 표현한 적은 없지만 그들에 대한 사랑만은 남다르다고 생각하며 살아왔다. 권위적으로 보이기 위해 억지 행세를 한 것은 아니었다. 어려서부터 보고 배운 것이라 절로 몸에 밴 습성이었다. 그는 끙 소리를 내며 또 흙을 파기 위해 몸을 일으켜 마당으로 나갔다. 3. 일찍 잠들었기 때문일까? 송년감은 빗소리에 소스라치듯 잠에서 깨어났다. 그는 그날 오후부터 빗줄기가 굵어지자 일을 멈추었다. 호미로 파내려고 한 돌멩이는 바다 위에 떠있는 빙산처럼 밑을 짐작할 수 없었다. 파내려고 주변의 흙을 떠낼 때마다 점점 더 돌멩이 굴레가 커져만 갔다. 돌멩이가 아니었다. 바위 덩어리였다. 깊게 파내려갔지만 전혀 바위의 크기와 깊이를 가늠하기 힘들었다. 아직도 돌의 밑둥이 보이지 않았다. 그는 이번 주말까지는 이 일을 마무리하고 싶었다. 곧 있으면 장마가 시작될 텐데 그는 조바심이 났다. 오늘은 기필코 끝을 보겠다고 마르고 터져 피가 맺힌 아랫입술을 잘근잘근 씹으며 바위를 노려보았다. 끝이 보일 듯 말 듯 감질이 났다. 아내가 저녁을 차려놨다고 하는데도 들은 채 하지 않고 삽질에 곡괭이질을 해댔다. 틈틈이 양동이에 수북이 쌓인 흙을 버리기 위해 불나게 사닥다리를 오르락내리락 했다. 바위에 밑동이 보이는 듯 싶었다. 신이 났다. 없던 힘이 어디서 솟았는지 불끈불끈 어깨에 힘이 실렸다. 거 봐라 여놈. 니까 놈이 아무리 버텨봤자 나를 이기겠느냐? 그의 입에서 절로 흥겨운 가락이 피어올랐다. 영차, 영차, 영차. 드디어 바위의 밑동이 보이기 시작했다. 조금만 더 파헤쳐서 곡괭이로 땅을 지지에 들어올리면 끝날 것이다. 해는 벌써 뒷산을 넘어간 지 반 시간은 지났다. 저녁상을 차려놓고 그가 앉기를 바라던 아내가 기다림에 지쳤는지 그러다 쓰러지고 말겠다고 근심스럽게 성화를 댔다. 오늘 밤 안으로 이 바위의 뿌리를 뽑아내고 말겠다는 생각에 허기도 느껴지지 않았다. 거의 다 되었다. 거의 다 되었다. 조금만 더. 틀림없이 땅과 바위 사이에 틈새가 벌어졌어. 그는 곡괭이의 뾰족한 부분을 바위에, 평평한 부분을 땅에 대고 눌렀다. 바위를 단번에 들어올리기 위해 모든 기를 끌어모아 있는 힘껏 곡괭이 자루에 온몸을 실어 껑충 뛰어올랐다. 들렸다. 그러나 바위가 아니었다. 곡괭이 자루 끝에 그의 몸이 대롱대롱 매달려
들려 있었다. 곡괭이 자루에서 분리되며 몸이 땅바닥으로 툭 하고 떨어졌다. 아내가 기겁하며 뛰어내려와 그를 부축했다. 잠시 후 기력을 찾은 그는 말없이 사닥다리를 타고 올라갔다. 부축하려는 아내의 손도 거절하고 방으로 들어가 끙소리 한번 내고는 자리에 누웠다. 하루를 온전히 누워있던 그는 이튿날 새벽같이 일어나 바위 주변을 살폈다. 분명히 바위 밑동이 땅으로부터 들려 있었다. 삽으로 갈라진 밑동에 넣어 쑤셨다. 돌과 쇠부티가 충돌했을 때 나는 불쾌한 소리가 귀를 거슬렸다. 삽자루 쥔 손이 부르르 떨렸다. 그 바위 밑으로 더 넓은 바위가 삐죽이 몸통을 드러내고 있었다. 다 되었다고 생각했는데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자 송년감은 다리에 힘이 쭉 빠지며 흐흐흐 헛웃음이 났다. 4. 송년감의 집은 근동에서 가장 컸다. 그의 아버지가 구한말 목재를 강원도에서부터 공수받아 튼튼하게 개보수한 것으로 겉모습만으로도 그 위용을 자랑할 만했다. 그 집에 걸맞은 넓은 마당은 그 집을 들어서는 사람들을 주눅들게 하기에 충분했다. 높은 대문을 들어서 집까지 들어가는 걸음이 시원스레 걷기에 넉넉한 거리였다. 어릴 적 이른 아침에 덜 깬 눈을 비비며 대청마루로 나오면 그의 귀에 제일 먼저 마당 쓰는 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깨끗하고 환한 마당을 수탉이 푸득거리고 뛰어다녔다. 그 뒤를 멍구가 쫓았다. 어머니가 장독대에서 고추장을 떠 부엌으로 바쁜 걸음을 재촉해 지나가며 이놈의 녀석 하고 들고 있던 고추장 묻은 숟가락으로 짓궂게 구는 강아지를 야단치는 신용을 했다. 대돌 위에는 주인의 기척을 기다리는 어미개가 혓바닥을 빼고 새끼의 하는 요량을 사랑스럽게 바라보고 있었다. 그는 뒷걸음으로 대청마루에 배를 깔고 내려서며 대돌 위에 놓여있는 신발을 꿰 신었다. 그의 눈에 비친 마당은 누나 손잡고 따라간 망국기가 펄럭이는 운동장만하게 보였다. 그는 그저 마냥 신나고 좋았다. 멍구의 뒤를 쫓아 멍구처럼 멍멍거리며 방향을 잃고 이리저리로 푸드득거리는 수탉과 함께 뛰어놀곤 했다. 그 보기 좋았던 집 마당이 흔적 없이 변해버린 것을 보고는 마을 사람들은 황당해했다. 그의 이해 못할 행동에 모두 머리를 내두르며 어처구니 없어 했지만 한편으론 안타깝게 여기는 듯했다. 그래도 예전에는 제법 행세께나 하던 뼈대 있는 가문인 만큼 집은 훌륭했다. 멀리 보이는 산을 병품 삼아 지어진 저택으로 본체는 지층에서 돌계단을 3단이나 쌓아 올려 높게 자리하고 있었다. 특히 넓은 마당이 일품인 집이었다. 마당 한가운데 이런 게 놓여 있으면 결코 좋지 않아. 그는 근간에 일어난 모든 일이 이놈과 무관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자꾸 들었다. 돌을 파내기 위해 흙을 떠내면서 깊이가 그의 키를 넘어섰을 때쯤 확신이 들었다. 자나깨나 그의 가슴을 짓누르는 원흉이었다. 며칠 삭신이 녹아내리도록 작업을 하고 지쳐 쉬고 있을 때 작은 아들 내외가 갑자기 찾아왔다. 그들은 대문을 들어서다 마당을 보고는 깜짝 놀라며 굳어버렸다. 마당 한가운데를 움푹 파놓은 것 하며
어른 키만한 바위가 그 속에 떡하니 버티고 있었기 때문이다. 작은 아들이 그를 이곳에 데려다 준 것이 불과 몇 개월 전이었다. 햇볕에 그을려 쪼글거리는 얼굴에 앙상한 민둥다리를 하고 있는 그를 보며 아들은 슬픈 표정으로 콧물을 들이켰다. 아들은 아버지가 몸을 축내가면서까지 보기 좋은 마당을 왜 그렇게 못쓰게 만들어버리고 있는지 도통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돌을 파내려고 한다니까. 왜 돌을 파내시려고 하냐는 아들의 두 번째 질문에 그는 마당에 보기 흉한 돌이 있는데 파내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냐며 화를 벌컥 냈다. 그들의 대화를 답답해 죽겠다는 표정으로 듣고 있던 아내가 거들고 나섰다. 그게 말이다. 조금 파다가 안 될 것 같으면 그냥 돌을 덮어놓으면 될 일을. 내가 못 살겠다. 내 말을 죽어라고 안 들으시니 네가 함 잘 말씀드려 말려봐라. 그는 둘째 내의 방문이 별로 달갑지 않았다. 필시 아내의 부탁을 받고 온 것이 뻔했기 때문이었다. 형은 다녀갔나요? 작은 아들의 물음에 아내는 그의 눈치를 얼른 살피고는 아들을 향해 머리를 흔들었다.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듯이 눈을 끔뻑였다. 그때 어머니께서 끝까지 고향에 못 내려가겠다고 우겼으면 됐을 것을 왜 갑자기 마음이 바뀌신 거예요? 어머니를 원망하는 듯한 작은 아들의 말투에 아내는 네 아버지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는 말만 하고는 땅이 꺼지게 한숨을 내쉬었다. 하룻밤 자고 아들 내외는 돌아가기 전에 그에게 이러다간 정말 큰일 난다고 형 생각도 하셔야 않겠느냐며 더 이상 땅을 파지 말아달라고 신신당부하는 말을 되풀이했다. 그러나 그의 표정은 고집스럽게 닫혀 있었다. 작은 아들 내외가 아침밥을 드는 둥 마는 둥 하고 떠나자 그는 한나절을 대청마루에 앉아 마당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먼 산으로 눈길을 뻗었다. 그 산은 산머리에 모여든 검은 구름으로 인해 노인이 갓을 살짝 들어올려 하늘을 우러르고 있는 듯 했다. 그는 주섬주섬 자리를 털고 일어났다. 점심때가 다 되었는데 또? 아내의 말을 잘라먹으며 그는 아무 대꾸도 없이 신발을 꿰어 신고 마당으로 나섰다. 아내는 저 고집을 누가 말리냐며 머리를 내둘렀다. 그래도 고향에 내려온 후론 그의 낯선 행동이 별로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마음을 놓고 있는 듯 보였다. 오, 기억에 이상이 생기기 시작한 것은 그때쯤이었다. 툭 하면 그는 텔레비전 리모컨을 손에 들고서 리모컨이 없어졌다고 소파 속까지 들춰내며 찾았다. 자신의 감정을 잘 표출하지 않던 그가 근래 들어 벌컥벌컥 화를 잘 냈다. 노인정에선 별일도 아닌 것으로 친하게 지내던 박노인과 멱살잡이를 하며 싸웠다. 그곳에 있던 노인들의 말에 의하면 박노인이 일방적으로 억울하게 당했다고 했다. 지금은 외롭게 살고 있는 어느 한 노인이 소시적 여복이 많았노라고 자랑삼아 한 말에 박노인이 죽은 자식 불알만져 못하냐며 핀잔 주듯이 응대해줬을 뿐이었다. 그때 그가 느닷없이 화를 벌컥 내며 박노인의 멱살을 잡았다는 것이었다. 매사에 조심스럽고 묵직한 그였기에 낯선 그의 행동이 예사롭지 않게 보이는 건 당연했다. 그는 2주에 한두 번씩은 버스를 타고 시내까지 나갔다. 대부분은 당뇨로 인한 합병증으로 심장내과와 비뇨기과에
정기적인 병원 진료였다. 간혹 고교 동창 사무실에 들렀다 오기도 했는데 들어오는 길에 30년 단골 이발소에 들러 깔끔하게 이발까지 하고 들어오는 것이 유일한 외출이었다. 주로 10시쯤 외출했다가는 2시쯤에는 모든 볼일을 마치고 귀가했다. 아내는 그가 외출할 때마다 택시 타고 다니라고 성화였지만 그는 운동 삼아 버스를 타고 다녔다. 그날도 병원 진료 예약이 있어 외출을 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아무 기억이 나지 않았다. 조금 전에 버스에서 내린 것은 기억이 나는데 왜 자신이 버스에서 내렸는지 무엇을 하려고 했는지 떠오르지 않았다. 당황스럽고 겁이 났다. 어떻게 머릿속이 텅 빈 듯이 아무 생각도 나지 않을 수 있는가 두렵고 겁이 났다. 더 두려웠던 것은 집으로 돌아갈 버스 번호가 기억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집 주소나 전화번호까지도 기억나지 않았다. 핸드폰은 없었다. 걸 일도 별로 없고 쓸데없이 스팸 전화나 문자만 오는 것이 귀찮아 몇 년 전에 없애버렸다. 아내는 이발도 하지 않고 한나절 사이에 초치해서 돌아온 그를 근심스러운 눈빛으로 물었다. 많이 늦었네요. 병원에서 뭐라고 해요? 점심은 뭘 드셨소? 왜 이발은 않고 그냥 오셨소? 아내의 연이은 물음에 퀭한 눈을 멀뚱거리다가 아내와 눈이 마주치자 얼른 외면해버리며 발을 내려다봤다. 신발을 벗자 눌려있던 물집이 터지기라도 했는지 엄지발가락과 새끼발가락이 옥신거렸다. 그러나 그는 아픔을 아픔으로 못 느낄 만큼 가슴이 막혔다. 6. 그를 부르는 소리에 눈이 번쩍 뜨였다. 희미한 소리에 이끌려 마루로 나온 그는 두 눈을 끔뻑였다. 눈이 침침해 앞을 분간할 수 없었다. 손등으로 황급히 두 눈을 문질러 뜨는 순간 강한 황금빛의 불덩이가 그를 향해 일시에 아우성치며 쏟아져 내렸다. 너무 갑작스러운 빛의 출현에 그는 넋을 놓았다. 한순간 두 눈을 찌르던 빛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마당 한가운데 회전 목마가 환한 형형의 빛을 뿜으며 빙글빙글 돌고 있었다. 그 옆으로 구불구불한 꼬마 열차가 어린 손님을 가득 태우고 달려갔다. 열차에 탑승한 아이들은 환성을 지르며 두 손을 하늘로 뻗어 흔들어대며 즐거워했다. 할아버지, 빨리요. 늦으면 못할 수도 있어요. 라고 재촉하며 작고 여린 손이 그의 검지를 잡아 끌었다. 때마침 어디서 시작된 바람인지 거센 바람이 불었다. 작고 여린 손은 그의 손가락을 놓치지 않으려 안간힘을 쓰며 소나기에 힘을 주었다. 그때 바로 그 손을 잡아주었어야 했다. 그러나 그는 눈동자 외에는 자신의 신체가 아닌 듯 꿈쩍을 할 수 없었다. 심장의 피가 다 쏟아져 내릴 것 같은 애끓음에 몸부림치며 소리를 질렀지만 표출되는 것은 뻘건 눈동자와 꺽꺽대는 비명뿐이었다. 있는 힘껏 손가락을 움직였다. 손가락만이라도 움직일 수 있다면 가위 눌림에서 벗어날 것 같았다. 그러나 허사였다. 마당을 가득 메웠던 놀이동산이 한순간에 사라졌다. 동시에 작고 여린 손도 사라졌다. 축축하고 습한 냉기가
등줄기를 타고 흘러내렸다. 구덩이 속에서 짐승의 울음소리가 우우 칠흑 같은 어둠 속으로 울려 퍼졌다. 정체를 알 수 없는 괴물이 그 속에 도사리고 있었다. 단단히 박힌 바위가 어느 순간 괴물로 변해 송년감을 향해 포악한 입을 벌려 집어삼킬 듯 달려드는 환영에 사로잡혔다. 그는 뒷걸음질 치다 문지방에 발이 걸려 엉덩방아를 찧으며 벌러덩 자빠지고 말았다. 괴물은 점점 더 큰 입을 벌리고 그에게 달려들었다. 입속에서는 뻘건 액체가 이 사이로 뚝뚝 떨어지고 있었다. 괴물로부터 피하기 위해 발버둥을 쳤지만 몸은 마음과 달리 꿈쩍을 하지 않았다. 그는 점점 다가오는 괴물의 입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었다. 아내가 흔드는 바람에 간신히 꿈에서 깼다. 웬일이라요? 무슨 잠꼬대를 그렇게 험하게 해요? 그는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린 듯 퀭한 눈으로 사방을 두리번거렸다. 온 몸이 땀으로 흠뻑 절어 있었다. 빗소리가 들렸다. 그는 화들짝 놀라며 벌떡 일어나 마루로 나갔다. 아내가 쫓아나오며 마루에 불을 켜자 구덩이가 흉물스럽게 모습을 드러냈다. 그 속에 괴물이 웅크리고 따리를 틀고 있는 것이 보였다. 그는 빗속을 뛰어내려가 곡괭이로 사정없이 괴물의 등을 내리찍었다. 괴물의 등에서 시퍼런 액체가 솟구쳤다. 이놈, 내 놈이. 그가 눈을 떴을 때 아내가 근심스럽게 내려다보고 있었다. 큰아들이 언제 왔는지 아내 옆에서 걱정스러운 눈으로 그의 손을 잡았다. 아버지. 얼마 만에 보는 얼굴인가. 큰아들은 그동안 못쓰게 얼굴이 상해 있었다. 광대뼈가 도드라지고 까맣게 타서 눈뜨고 볼 수 없었다. 큰아들의 수척해진 얼굴을 보자 그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귀 뒤로 흘러내렸다. 큰아들도 그의 모습을 보고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입을 굳게 다물었다. 그는 괜한 짓을 했다는 눈빛으로 아내를 바라봤다. 겁이 났어요. 또 일치는 줄 알고. 당신이 구덩이 속에서 혼절을 해서.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꼿꼿이 앉았다. 아들에게 자신의 건재함을 보여주고 싶었다. 난 괜찮다. 괜한 걸음을 했구나. 그날은 종일 황사로 인해 하늘빛이 잿빛이었다. 그는 소파에 비스듬히 앉아 무릎을 주무르며 비라도 왈칵 쏟아지면 통증이 덜할 텐데 하는 생각을 했다. 아니지. 손주 녀석이 여행 중인데 한 주 내내 날씨가 좋아야지.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는 큰며느리에게 금주의 날씨가 어떻더냐고 몇 번이나 물었다. 물소리 때문에 못 들었는지 큰며느리는 설거지만 하고 있었다. 옆에서 빨래를 개고 있던 아내가 이따 일기예보 보면 될 걸 큰며느리가 어떻게 아느냐며 말투에 핀잔을 섞었다. 저녁 8시경 TV 화면 하단에 뉴스 속보가 실렸다. 굵은 고딕체로 모 대학 산악동아리 15명의 조난사고라는 자막이었다. 이상기후로 인해 백두대간에 때늦은 폭설이 내렸다고. 설마 했다. 손주가 긴장 반 설렘 반으로 잘 다녀오겠다며 그에게 포옹까지 하고 현관을 나서던 것이 겨우 3일 전이었다.
폭설이 멈추고 헬기를 동원해 수색에 나섰다. 여행이 그들은 비록 폐허처럼 돼버린 산장이었지만 그곳에 옹기종기 모여 추위와 배고픔을 참아내고 있었다. 그러나 12명뿐이었다. 그중 나이가 제일 많아 보이는 학생의 말에 의하면 한치 앞을 분간할 수 없이 눈보라가 거셌다고 했다. 자신들은 두려움과 추위로 몸을 낮추고 서로서로 몸이 떨어지지 않도록 뭉쳐서 움직였다. 다행히 산장을 빨리 발견했지만 그중 3명이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그들도 자기들처럼 곧 이 산장을 찾아올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그들은 모두 고개를 떨어뜨리고 죄인이라도 되는 양 눈물을 떨구었다. 며칠 후 절벽 아래 바위 틈새에서 두구의 사체를 발견했지만 끝내 손주는 찾지 못했다. 어떤 위로의 말도 큰아들을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없다는 것을 그는 너무도 잘 알고 있다. 그렇기에 자신까지 더해서 아들 내외를 힘들게 하고 싶지 않았다. 아내도 굳이 아들을 따라 올라가고 싶은 마음은 없는 듯했다. 아마 고향에 내려온 후론 그의 병세가 호전된 듯 싶었기 때문일까. 그는 유별나게 마당 쓸기에 집착한다거나 바위를 뽑아내기 위해 마당을 파헤치는 등의 이상한 행동을 빼고는 눈에 띄게 정신줄을 놓은 적이 없었다. 하지만 한 집에 살게 된다면 아무리 감추려 해도 자식들에게 아비의 병증이 드러날 것은 뻔한 일이었다. 그러기에 모시고 가겠다는 아들의 간곡한 권유에도 가지 않겠다고 그는 고집을 부렸다. 아들도 이번만은 부모님의 뜻을 따르지 않겠다고 고집스럽게 말했다. 그의 고집이 아들을 더 힘들게 하는 것은 아닌가 싶었던지 아내가 나서며 잘 상의해 보겠다고 했다. 7. 송영감은 메마른 울음을 토해냈다. 아침 햇살이 마루 깊숙이 들어와 양지와 음지가 내 땅, 네 땅 하며 힘겨루기를 하는 양 사선으로 쭉 금을 긋고 있었다. 추위도 시골은 도시보다 일찍 찾아오는지 으스스한 한기가 옷깃을 여미게 했다. 햇살에 드러난 마루의 표면이 값싼 화장 분을 바른 듯 희뿌연 흙먼지가 내려앉아 한층 더 의심연스러웠다. 구덩이가 침범하지 못한 마당가에 늙은 감나무 두 그루가 있었다. 사용하지 않은 지 오래된 양철 뚜껑으로 덮여있는 우물가에 있는 감나무가 그의 눈에 들어왔다. 선홍색으로 잘 익은 감이 먹음직스러워 보였다. 어느새 저리 엉그렀을까? 우빈이가 좋아하는데 좀 따가야지. 그는 발을 대도리에 얹었다. 그러나 맥없이 다리에 힘이 빠지며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다. 없다. 이제 손주는 없는 거요. 그는 생각이 오락가락했다. 무엇을 찾으려고, 무엇을 얻고자 이제까지 마당을 파헤친 것인지 알 수 없었다. 수개월을 거쳐 파헤쳐진 구렁 속의 바위들이 골짜기의 느린 움직임에 따라 흉물스러움을 감추어 나갔다. 처음에는 말렸지만 지금은 멍하니 바라보기만 했다. 겨우 한나절 만에 마당은 말끔히 메워졌다. 인부들이 일을 끝내자 큰아들이 묵직한 대문을 장정의 주먹만한 자물쇠로 걸어 잠그며 아버지를 떠밀어 움직이게 했다. 그는 마당 한가운데 있던 돌뿌리를 가슴에 넣은 듯 힘겹게 걸음을 떼었다. 알아. 오늘도 우빈이가 온다니까.
송영감은 얼굴에 웃음기를 띠고 소파에서 일어났다. 데뷔 소리는 여전했고 아내는 진공 청소기를 돌려 거실을 깨끗하게 했다. 우빈이 올 시간 됐어. 사랑스러운 손주의 모습은 매번 일정하지 않았다. 아이일 때도 소년의 모습을 하고 있을 때도 있었다. 그러나 아무려면 어떠한가? 어구, 내 강아지야. 어디 갔다 인제 오누? 손주를 으스러지게 안는 듯 그는 두 팔을 벌려 허공을 쌓아놨다. 강혜원 작가님의 작품 모체의 뜰 낭독을 마치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작품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편안히 머무셨길 희망합니다. 처음부터 지금까지 변치 않는 사랑으로 자리 지켜주시는 구독자님들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